2025년 6월 수십 년간 그림자 속에서 이어져 온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마침내 불꽃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시작은 대리전이 아닌 이란의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공습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란은 대규모 탄도미사일로 응수하며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강타했죠. 이는 중동의 역사에 기록될 새롭고 끔찍한 장의 시작입니다. 기존의 모든 규칙이 깨졌습니다. 이번 속보에서는 사실에 기반해 사건을 분석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 실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 세계가 묻고 있는 질문, 과연 이것이 전면전의 시작일지, 핵 전쟁으로 확전될지, 더 나아가 세계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인지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중동을 불태운 불꽃. 이번 장에서는 초기 공경의 전개 과정을 명확히 하고 이번 충돌이 기존의 암묵적인 교전 규칙을 완전히 파괴한 근본적인 전환점임을 규명합니다. 이번 분쟁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수년간 지속된 비밀 공작, 암살, 사이버 공격의 정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결정적 계기는 2024년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커스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최정예 쿠드스군 소속 레바논 및 시리아 담당 최고 사령관이었던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를 포함한 고위 지휘관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이를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복수를 공언했으며 실제로 2024년 4월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감행하며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국가의 직접 타격이라는 새로운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6월의 대규모 충돌로 이어지는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은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약 200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대규모 다각적 공습을 감행했는데요. 이 작전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필요로 했으며 공중급유기가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은 무작위가 아니었는데요.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밀 유도되었죠. 이란의 핵 개발의 심장부인 나탄즈 핵 농축 시설과 이스파한의 다른 시설들이 최우선적 목표였습니다. 이란 정규군과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최고위급 수뇌부들을 제거하기 위한 참수 작전도 포함되었죠. 이란의 주요 핵 과학자들에 대한 표적 암살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란의 신속하고 전례 없는 보복. 이란의 보복은 즉각적이었고 대규모였는데요. 이스라엘의 공습 당일 밤 이란은 하즈 카셈과 같은 최신형 미사일을 포함한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발사한 미사일의 정확한 수량에 대해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그 충격은 명백했는데요. 이는 선제 타격을 당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민간 중심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보복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가 담긴 중대한 수위의 격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수년간 양측은 암살이나 사이버 공격, 대리 세력을 통한 교전 등 그럴듯한 부인이 가능한 선에서 갈등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에 이번 사건은 이러한 암묵적 규칙을 완전히 파괴했죠. 200대의 전투기 동원과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명백한 국가 간의 전쟁 행위입니다. 이는 양국 모두 침묵으로 인한 위험이 직접적인 충돌의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자 전쟁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노골적인 재래식 분쟁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왜 공격했는가? 이스라엘의 공격 결정 배경에는 군사적인 필요성, 외교적 계산, 그리고 국내의 정치적 위기라는 복합적인 동기가 얽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세운 가장 큰 공개적인 명분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직전 단계인 핵 문턱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이란의 핵 확산 금지 조약 규정 위반과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확인한 보고서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는데요.
당시 이란은 무기급에 근접한 60% 농도의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으며 핵폭탄 9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2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브레이크아웃 타임에 도달했다고 분석했죠. 이스라엘에게 이는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 재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루어진 철저히 계산된 타이밍에 이루어졌는데요. 네타냐후 정부는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전략적 제항으로 간주했습니다. 제재의 해지는 이란의 경제적 회복을 돕고 그 자금이 헤즈볼라와 같은 영내 대리 세력들에게 흘러들어가 이스라엘에 대한 재래식 위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은 핵협상을 성공적으로 좌초시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즉각 취소되었고 이란은 미국이 이번 공격을 사실상 승인 또는 묵인했다고 판단하며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선언했죠.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여러 전선에서 극심한 국내 정치적 압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부패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2023년 10월 하마스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책임론에 시달렸으며 공습 직전에는 단 한 표 차이로 연립정부 붕괴를 간신히 막았을 정도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란이라는 오랜 숙적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은 국내의 위기에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고 국가를 단결시키며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죠. 많은 분석가들은 이것이 네타냐후 총리의 공격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동기 중 하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기는 개별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면서 전쟁으로 향하는 거대한 추진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국내의 정치적 위기는 네타냐후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임박한 핵 위협은 그 도박을 정당화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핵협상 파괴라는 외교적 목표는 장기적인 군사 목표와 일치하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적 이익을 제시했죠. 이처럼 군사, 외교, 정치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퍼펙트 스톰이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끈 것입니다. 3부 피해 청구서. 이번 충돌로 양측이 얻은 인명 피해 및 전략적 자산의 피해를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분석하고 그 의미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사망자는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스라엘은 약 14명에서 4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란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살라미와 군 참모총장 바게리 외에 다수의 핵 과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아이언돔, 다비드 슬링, 에로우 등 다층적인 방어망이 대부분 잘 작동했으나 일부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로 떨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후세인 살라미와 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를 포함한 군 최고 지휘부의 사망은 단순한 인명 손실을 넘어 지휘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재앙에 해당합니다. 또한 핵심 핵 과학자들의 암살은 대체하기 어려운 인적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로 이란의 가장 민감한 프로그램을 수년 후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죠. 나탄즈 핵시설의 파괴는 비록 완전한 파괴는 아니었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저해했으며 더 나아가 방사능 물질 유출이라는 끔찍한 재앙의 가능성을 현실화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는 적었지만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적대국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고 본토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텔아비브 도심의 건물이 탄도미사일에 직접 피격당한 장면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철통 방어막이 제공하던 무적의 신화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이는 이란이 이스라엘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분쟁의 향후 양상을 지역 전쟁에서부터 세계적 재앙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은 전면적 재래식 전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장기전의 시작이라고 예측하는데요. 보복의 악순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수공장, 인근 민간인들에게 대피를 경고하며
추가 공습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요. 하지만 양측 모두 아직은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최악의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 수출 터미널과 같은 핵심 경제 기반 시설에 전면 공격을 자제했고,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다모나 핵 원자로와 같은 가장 민감한 시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극도로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 관리되는 확전 양상을 시사합니다. 현재의 충돌 양상은 단기간에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선멸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서로의 군사력과 정치적 의지를 깎아내리는 소모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데요. 양측 모두 상대방의 완전한 파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기전은 국제 유가의 급등을 포함해 세계 경제에 파괴적인 2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시나리오 2번은 핵 옵션인데요. 이 분쟁의 근본에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핵무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죠.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이 핵무장을 결심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핵 문턱 국가 지위만으로는 충분한 억지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란의 지도부가 오직 핵무기만이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이는 이스라엘이 의도하지 않은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나탄즈와 같은 핵시설을 재래식 무기로 직접 공격하는 것은 방사능 물질을 광범위하게 유출시켜 더티밤 효과를 발생시키는 끔찍한 위험을 내포합니다. IAEA는 이미 이러한 공격 사실과 그로 인한 방사능 오염 발생을 확인했죠. 우리는 핵미사일 발사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핵전쟁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분쟁에서 핵전쟁은 재래식 무기로 체르노빌과 같은 사태를 유발하거나 비핵 보유국을 절망 속에서 핵무장으로 내모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번 분쟁은 세계 주요 강대국들을 서로 대립시키는 명확한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개입을 부인했지만 이란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믿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이 정보, 무기, 그리고 외교적 그린라이트를 제공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이익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며 미국을 분쟁에 직접 연루시켰는데요.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자 용납할 수 없는 침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역시 비슷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두 국가는 미국이 중동 문제에 발이 묶이는 것을 반기는 입장이죠. 특히 러시아는 이미 이란과 동맹 관계에 있으며 이란에 첨단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은 쉽게 주변국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 새로운 전선을 열 수 있죠. 만약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이스라엘을 돕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이들 국가 역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은 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 질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국가와 러시아, 중국이 지원하는 국가가 직접 충돌하는 중동 전쟁은 강대국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띱니다. 특히 한때 미국의 전유물이었던 중재자 역할을 러시아가 자처하고 나선 것은 세계 권력의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작은 오판이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유발하고 세계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죠. 결론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전 세계를 매우 위험하게 만들고 인류를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핵 야망, 외교 실패, 그리고 정치적 절박함이라는 독성이 강한 혼합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의 핵과 군사력을 마비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목표를 부분적으로 달성했지만 그 대가는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의 안정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고통스러운 반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길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길고 지루한 재래식 소모전, 의도적이든 사고에 의해서든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핵 재앙의 가능성, 그리고 이 분쟁이 미국, 러시아, 중국을 끌어들이는 세계적 대결로 번질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아직 불가피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은 하나씩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헤란, 텔아비브, 워싱턴, 모스크바, 그리고 베이징에서 내려질 결정들이 세계가 벼랑 끝에서 물러설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습니다.